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일하는 방식의 미래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조준모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구구조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의 주제에 앞서 이 세 분의 발제자와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주제 세션에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 전환이라는 그런 국가적 난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늘상 귀결되는 것이 우리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화두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 전문가들이 그 화두를 받아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정민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노동 시스템 구축의 디테일을 어떻게 안착할까 하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가 그 노동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로 아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자칫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세 분의 발제에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그다음 경직적인 근로 관행을 다소 유연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자, 유연성, 다양성 이것이 주제어가 될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다양성, 유연성과 연관돼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한 번의 심층적인 토의를 함으로써 앞서 발제한 세 분의 발제에 데이터를 동원한 국내 분석, 국제 분석에 맞게 심층적인 토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합 토론에서 이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님이신 김기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김민섭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까도 발제에서 여성 고용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정성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맡은 토론 시간은 총 70분이고 4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하였지만은 가급적 토론이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드리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자유스럽게 질문이 간 쪽으로 시간을 좀 더 5분 정도 드리면은 그거에 맞춰서 토의를 2라운드로 나누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분께서는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토론문을 성실하게 작성을 하여 주셔서 저희 연구 문화도 상당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재진 원장님? 예. 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김기성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제도는 뭐 노동법의 시작이죠. 노동법이 만들어진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거는 화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근로기준 규정들은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70년이 흐르면서 고용 형태도 변화했고 근무 방식도 변화했고 근로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들이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이 근로시간법제는 저의 판단으로는 국지적인 변화가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세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선 발제자들이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변화 현상들을 저는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극복해야 될 시기에 당면에 있는데 그 중에 그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근로시간 법제를 변화할 것인가가 저는 첫 번째의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 근로시간 법제의 큰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시간 제도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문제 지적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공장제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근로기준법을 지금 현재 작금의 근무 형태에 맞추어서 어떻게 사업장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주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는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주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화두로 돌아와서 근로시간의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과제 측면에서는 전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미적용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규정들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적어도 근로시간과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미적용 문제들은 빠른 시간 내에 미적용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전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근로시간에 보편적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기록의 단위가 주로 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기록과 관리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파생시키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포괄임금제의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요. 하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없는데 사업장에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있다. 두 번째는 내가 근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포괄임금제가 이를 막는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업장 내의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들이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리고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 근로시간 법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시간 근로로부터의 건강권 보호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의 명확화를 조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를 이야기할 때 혹자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근로시간제라고 얘기를 하고 혹자는 일주 52시간제의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는 법정 근로시간에 기대어서 일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근거한 발언이고, 또 하나의 발언은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 52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발언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점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획정하고, 그리고 그 근로시간이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을 수 없는 최대 근로시간을 법상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예컨대 일주의 근로시간은 우리 지금 현행 제도를 대비한다라면 일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사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근로시간 수에 대한 컨센서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일 근로시간에 최대 근로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53조에서 연장근로에 일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일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주당 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 근로시간을 하루에다 근무를 하더라도 법률상 그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 일일 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형태가 되죠. 이러한 형태들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가 바꿔야 될 제도적인 허점들을 잘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허용되지만 이것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입구 규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번째는 근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로가 시작할 때까지의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후방 규제형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방 규제형과 후방 규제형을 컴비네이션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적어도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근로시간 지침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일간 최소 휴식 시간대, 적어도 근무 종료가 된 이후에는 11시간의 최소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형태이죠. 근데 적어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근로시간 법제 하에서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과도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 단위의 근로시간의 틀을 갖출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내의 노사의 자율성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보 문제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태동부터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 단위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그 사이에 유럽연합 지침, 그리고 또는 우리가 주로 많이 벤치마킹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그 단위를 넘어서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넘어서서 근로시간 관리 단위들을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한번 보면 유럽연합의 근로시간 지침에 의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고 최소 휴식시간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적어도 건강권 보호를 확보할 수 있고 주 단위의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하나 노사가 사업장 내에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제도들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경직적인 제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사회를 추동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기존의 정형적인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업무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의 중요성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이 재량근로제라고 해서 그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그 규정들이 현재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재량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노사가 원하더라도 이러한 창조적인 업무들 또는 아웃풋이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재량근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근로시간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 활성화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근로시간과 휴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근로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서 근로시간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시간들을 모아서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노사의 합의를 통해서 실시해 볼 수 있는 사업장에,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실시해 보는 것이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생활 양립 또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선택권들을 좀 보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장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권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제 이야기의 지금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제시한 세 가지의 방향성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들, 필요한 제도 개편의 이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논의하는 기회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은 어렵습니다. 왜냐, 근로시간은 기업에게는 인건비이고, 반대로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생각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 근로자, 사용자를 만족하는 근로시간 제도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의 도입 또는 실시만을 주장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의 방식에 의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결실을 맺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인 변화에 적어도 부응할 수 있으려면 노사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것들을 균형감 있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적어도 패키지 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노사가 적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와 공론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법 근로시간 법제가 근로시간의 변화 방향을 구현해내는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0분 좀 넘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1라운드에서 그냥 시간이 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서 진정한 마지막은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발제하고 좀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와 연관돼서 이제 현재 월 단위로 되어 있는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사실 포괄 임금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정비해서 좀 더 촘촘히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정민 교수 원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개선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건강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서 발제에 나온 것들이 뒤에 일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가 연간지어서 매핑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듣다가 앞서 나온 유연성과 더불어서 다양성은 현재 제도가 다양성을 억제하는데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단위로 묶어져 있는 근로시간 규제를 연, 반기, 월 단위 등 이제 유연하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고, 노사 합의 시에 재량 근로 확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출생 육아기에는 우리가 좀 더 파격적으로 기존의 집단적 노사 관계의 획일적인 사회적 대화를 넘어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저출생 고령화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선택권을 좀 더 파격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김민섭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DI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나름대로 하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발표 모두에서 이정민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인구 감소 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방향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미래, 특히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명약관화한 일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바꿈으로써 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인구 감소 시대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들께서 모두 공히 지금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여성 인력, 그리고 중장년층, 고령층 인력을 좀 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된다는 제시를 해주셨고, 또한 질적으로도 노동력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지만 1인당 노동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앞으로 부족해질 노동 투입에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로시간이 지금 주 40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0시간 미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선택권이 강화가 돼야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시대의 산업 간의 노동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직업 훈련이나 재교육 그리고 자기 개발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장시간 근로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 시간을 나름대로 조정해서 나의 재개발 그리고
제2, 제3의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위해서 계속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근로시간이 좀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근로시간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신 게 이제 송재민 부원장님의 분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분석 결과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근로시간이 감소하였고 장시간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근로시간이 짧은 선진국들 못지않게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이제 부원장님께서 살펴보니 그 분석 결과는 40시간 미만 일하는 20시간, 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한국이 현격하게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로시간 선택권이 얼마나 제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근로 형태의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단시간 근로는 보통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지금 커리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여성층이나 장년층의 입장에서 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이러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층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로시간에 초점이 되어 왔던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 과거에 한국이 장시간 근로 문화가 만연하고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여러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주 40시간과 같은 규제와 같은 지난 법정 근로시간 도입과 같은 근로시간 정책들이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실증 연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들의 비판을 볼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을 때는 주관적인 근로자의 행복이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이 근로시간 정책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점에서 주 52시간 도입과 같은 지금 시점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 생산성 향상과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해서 근로시간 제도가 해야 할 역할을 해내는데 적합한 정책이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한계점을 노정한다는 것이 오늘 발제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특정 시간에 일감이 집중되거나 시기에 따라서 업무량 변동이 큰 산업들이 이러한 근로시간 상한 규제로 인해서 생산의 차질을 빚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거나 노동 투입이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되는 산업들과 우리가 흔히 장시간 근로를 한다고 생각되는 산업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해주신 엄상민 교수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강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향의 정책은 장시간 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적고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커질 가능성을 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근로시간 정책은 지금 주어진 규제들을 현실성 있게 잘 근로 감독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그 근로시간 유연화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주도의 유연화입니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 투입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일감이 몰릴 때 근로자들이 좀 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견 근로자에겐 나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더라도 사업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연장 근로를 하라고 한다는 것에는 이제 근로자들의 선호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에게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 분석 결과에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고, 근로자들 중에서는 연장 근로를 통해서 내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합의 하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사용자 주도의 노동 투입의 유연화를
이뤄낼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제 노조라든지 근로자 측에서는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지금 큰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 주도의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 연장된 것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 총량 감축이라든지 휴가 제공 혹은 그에 합당한 임금 등의 보상 제공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 근로시간 선택권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했던 근로시간 정책 방향은 근로자 주도의 유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 40시간 일할 필요가 없고 내가 35시간, 30시간 일하면서도 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에게 설득이 된다면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내가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나의 자기개발과 가족의 돌봄 같은 시간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에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다만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태업 등에 대한 우려, 생산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적어도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는 마지막에 성재민 부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정책 방향과 같이 성과에 바탕한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간다면 근로자 주도의 근로시간 감소를 추진하면서도 생산성은 약화되지 않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윈윈 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유형 근로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사례를 보고한 경제학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공히 이러한 사례들은 성과에 바탕한 임금 체계 혹은 부상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성과의 바탕에서 내 임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나를 감독하지 않더라도 나의 임금 향상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요인이 생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태업 등에 대한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감시를 할 필요 없이 너무 관리의 부담을 덜면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앞으로 우리 근로시간 유연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동반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이 세 분의 발제를 인용하면서 대개 그걸 인용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일할 때 몰입도 높게 일을 하고 쉴 때 확실히 쉬도록 보호해주자 뭐 이런 것이죠. 최근에 언론을 보면은 호주에서 휴가 기간 동안에 사용자가 카톡하면 처벌법을 도입 논의도 하는 형국이니까 우리도 음지 양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쉴 때 일터 걱정을 하면은 진정하게 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쉬기만 하는 논의만 하고 일하는 논의를 안 해서는 곤란하다. 일할 때는 몰입도 높게 해서 근로시간 관련된 거품을 좀 빼고 휴가 때 쉴 때 확실히 쉬자라는 그런 것에 모든 발제자, 토론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좀 쟁점 이슈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엄상민 교수님 발제, 그다음에 같은 KDI 출신 KDI네요. 김민섭 박사님 발제에서 이 파타임 이슈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에 잘 아시다시피 파타임은 비정규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 파타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인터넷 디딤돌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근로시간의 길이하고 계약이 정규성이 되는 거하고 다른 이슈이죠. 정규직 파타임이 활성화된다든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파타임은 나쁜 거야, 나쁜 일자리야, 이런 게 스티그마가 되다 보니까 저출생 고령화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에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쟁점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 자율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야지 근로시간 길이가 줄 수 있어.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자는 학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발제하시는 원고들을 보면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시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좀 쟁점되는 이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디테일한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중요하다라고 화두를 던져서 그거는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저는 물론 후자에 공감을 합니다. 그 행간을 좀 구분해서 들어주시면은 좀 더 즐겁게 들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돼서 세 번째는 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성미 박사님께서 또 10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성미입니다. 저는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 인구 감소 시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를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이슈가 굉장히 시대적 화두로 서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돼 오면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더 길게는 한 20년 이상 여성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주목도에 비해서 여성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핵심 연령층 여성의 고용률 개선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경력 단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0대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70%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거의 역사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30대 여성 고용률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늘면서 노동시장 이탈이 생기지 않으니까 고용률이 증가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출산율과 고용률을 동반 상승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 시장에서의 이 구성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있음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경력 초기 단계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하는 연령층이었다가 이제 만혼이나 출산을 늦게 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점점 뒤로 밀려서 지금은 경력 단절 여성의 정점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경단 여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40대는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고용률이 심각한데 50% 초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한 20%포인트 낮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력 단절과 재취업 양상이 이제 변화하는 구성에 따라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각종 제도들, 그러니까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라든지 돌봄 지원 제도들이 확대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존의 제도를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출산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경력 초기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하는 게 아니라 30대 중후반 이후에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고학력화된 여성들이 상당한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의 이탈을 하게 되고 이 고경력 여성들이 한번 경력 단절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으로 재취업하는 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경단 이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보다 더 나쁜 일자리로 간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경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개인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휴직 제도들의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의 실제 활용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자녀의 돌봄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3, 40대인데 이게 애 한 번 낳아서 기르면 잠깐의 제도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의 소요가 되거든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유연한 시간 사용이나 배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이 10년 정도를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경력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을 유지하면서 짧은 근로시간이나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 혹은 뭐 장소 이런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발제문에서 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에 있어서 다양한 유연 근로제나 시간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이제 유럽 국가 대부분이 우리보다 높은데요. 이게 시간제이거나 혹은 32시간 이하의 어떤 짧은 근로시간을 하는 것, 재택근로, 유연근로, 뭐 출퇴근 시간 비고정, 혹은 뭐 평소 주 4일제 근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의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출산율과 고용률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6세 이하 자녀, 그러니까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80% 이상으로 높은 활용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15% 정도에 불과하고요. 시간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게 자녀가 있는 여성만 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률에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또 성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회 전반에서 유연근로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 주었고요. 이런 제도 활용이 낙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유럽은 시간제랑 전일제 간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제가 되게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 비중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라는 점이고요.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평균 근속 기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일제에 준하게 시간제도 그 평균 근속 기간이 긴데 평균 한 전일제가 10년 정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제는 8년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일제가 한 평균 6년 정도, 그다음에 여성 시간제가 2.3년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야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혹은 경력 단절 예방 이런 부분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일상화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고정된 전일제 일자리라는 점을 좀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분 발제자 분들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특히 정규 근로시간보다 좀 짧게 일하는 게 아이들 돌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보다 시간제 비중이 낮은, 그러니까 전일제 근로가 좀 보편화된 북유럽 국가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우리보다 시간제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기에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돌봄 이슈가 있을 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기자원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유연근로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노동시장에서 좀 짧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전환형 시간제를 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시간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설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제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6세 이하 자녀 중에 절반 정도가 미취업 상태인데요. 이 중에서 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전일제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를 하는데 원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시간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짧게 근로 시간을 원하는 경우에 좀 노동시장에서 이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은 굉장히 낮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연초에 저희 기관 기념 토론회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던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됐거든요. 한 6.8% 여성 고용이 늘어나는 그 결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로 인사관리 역량이 좀 갖춰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유연근로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지점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획일적인 근로시간 개편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사실상 근로시간 제도의 패러다임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는 시점. 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이제 근로시간의 다양성, 유연성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게 사실상 여성의 어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제안해 주셨던 정책 제안들 모두 다 구체적으로 좀 도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를 조금 더 개인의 일생활 균형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가 결국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의 상황에 도래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 노동력 활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되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정성미 박사님께서는 성재민 박사님의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서 유연근무제를 특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재민 박사님 원고에서 유연근무제하고 그 활용도하고 학계 출산율의 연관성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육아휴직에 있는 고경력 여성에 대한 그 유연근무, 육아에 충분히 시간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가 호모사피엔스죠. 우리가 인류가 번성을 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공동 육아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단지 식량에 참여하지 않아서 출생기 여성에게 식량 자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알게 모르게 공동 육아 시스템이 있는 것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에는 이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호모사피엔스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에도 직원들의 저출생 육아기의 부부 육아에 대한 파격적인 배려를 단체 협약으로 고민을 한다든가 영세사업장에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이들의 출산 육아를 어떻게 어려움을 당장 해소하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준다든가 기존 제도를 조금 바꾸는 스타일로 이렇게 돈 문제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 시스템을 저출생 고령화에 포커스를 두어서 파격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해석하고 있네요. 우리 토론자 네 번째 토론자이신 노사관계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정홍준 교수님께서 10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소개 감사합니다. 그 최고는 아니고요. 그냥 노사관계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발제하신 분들이 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은 아무래도 이제 합리성을 전제를 많이 하죠. 근데 또 하필이면 제가 이 공부하는 노사관계나 경영학은 합리성을 전제하지 않고 저희는 제한된 합리성을 상당히 많이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그 이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제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그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 측면에서 좀 토론을 해보면은요. 우선 뭐 공부 많이 됐습니다. 세부 말제문 상당히 인사이트 있고 또 토론해주신 분들도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보면은 우리 이제 이정규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이제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특히 우리는 중고령 또 여성 인력의 활용이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이 사업체별로 근로 시간을 결정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게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노동조합이 있는 한 14% 정도의 사업장 또 노동조합이 한 70% 조직되어 있는 노동연구원도 같은 데죠. 이 공공부문 사업장은 이 근로자 중심의 노동자 중심의 아마 노동 시간을 가져갈 텐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용자 중심의 노동 시간을 가져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에 별로 밝아지지 않는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노동 시간의 이중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관점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엄상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업의 생존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존재 이유하고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지만 발제문에도 엄상민 교수님의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양쪽에 뭔가 궁합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수요도 있지만 노동의 수용성도 이게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갈등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근로시간 정산단위 위원회는 이미 정책적인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나이브하게 획기적인 제안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에요. 그런 정도 급이 아니면 다시 이거를 논의를 붙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규직 전환이 노동 정책이 아주 중요했어요. 공공 부분에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 최저임금은 예상했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히 큰 반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는 존재들인데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저렇게까지 또 이렇게 반대를 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거죠. 현 정부에서 근로시간 정산단위 위원회 했을 때 아마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항들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세대 변화가 있었고 노동시장에 한 지금 50% 정도가 MZ세대들인데 이들이 임금보다는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자면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거는 좀 뭐 이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성재니 박사님의 글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려주셨고, 근데 이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좋은데 차별이 있으니까 시간제 일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자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늘리고 있는 겁니다. 초단시간 하려고. 초단시간 인력이요 2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4.5배 정도 늘었습니다. 15시간 미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차별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줄여드니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 없는 단시간 일자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될지가 오늘 많은 발제자들하고 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과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은 노동 시간을 설계하는 원칙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만들 수가 없는 사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 시간의 결정의 주도권을 저는 기업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동 수요의 파워가 클지 교섭력이 클지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교섭력이 클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 공급자들의 교섭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웬만한 대기업에서 주 4.5일제 비슷하게 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좋은 인재를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이런 근로시간 유연화라든지 또는 법정 근로시간은 도 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주 4.5일제, 주 4일제 막 이렇게 시범적으로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사실은 노동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교섭력의 약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양쪽이 주도해서 원래 결정을 해 나갔는데 아마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노동이 공급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제안을 한다 한들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 원칙으로는 담론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는 김규성 교수님의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좀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노사가 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역할을 하기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 문제를 끌고 가기에는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해서 뭔가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흐름을 정부나 의회가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들이 판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써놨는데, 재택근로하고 시차 출근 제도는 노동자들은 다 원해요, 이런 거 하기를. 근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기업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쉽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또 영세 기업은 하지도 못하고. 근데 반대로 일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문제, 그러니까 정산단위 연장하고 그런 문제는 기업은 하고 싶어해요. 근데 못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너네 시차 출근 제도 다 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상황이 다른데. 마찬가지로 노동 쪽에도 니네 시간 정산 단위 인정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못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진하다가 조금 중단돼서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사실은 강요나 또는 남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역할밖에는 정부가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큰 주제인 인구 변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거나 둘 다 추진하거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언젠간 해야 될 과제인데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52시간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주 4.5일제를 모두가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할 수 없는 조건의 회사들도 많고 준비 부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조금 연착륙 전략을 가져가고 또 아까 성재민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속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기 전에 차별 없는 일자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노사가 알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마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써놨고요. 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그 성과의 바탕을 둔 임금과 관련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쉽지가 않아요?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임금을 주면 참 다들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성과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에서는 성과급에 대해서 그렇게 신봉하지 않아요. 성과급보다는 오히려 역량급이라든지 직무급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성과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의 임금의 한 40% 정도가 성과급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를 주고 말로 받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파업이 그 성과급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돼서 객관적으로 보상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노동 이슈의 해법은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의 삼위일체가 돼야 해법이 찾아지죠. 어디 하나가 엉클어지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 측면에서 우리 정홍준 교수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불평등을 먼저 해소하고 이어서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 시퀀스인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미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시도가 엉클어졌기 때문에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노동을 모르는 분들이 정책으로 마구 쏟아내는 그런 정책 제안들이 노동의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 노동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거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노동 전문가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잠깐 정주 교수님 말씀 중에 녹여 들어간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인구가 조선시대에 호란이 있고 나서는 인구가 900만까지 줄었다라고 하는데 인구가 급격히 줄으면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노사관계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은 저출산 고령화는 대국민 이슈로 대국민이 걱정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공감을 설득을 해서 한다면은 노사관계에서는 충분히 양보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국민들이 지켜봐 주신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국민을 설득했는가. 너무 전문가들의 테크니컬한 잔치 아닌가. 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단위 사회적 대화로서는 뭐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놓고 있으리라. 업종 단위로 우리 몸에 맞는 것들을 협의해 가겠다 해서 업종 단위 협의체로서 톱 바텀식의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서 우리의 고민을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레벨의 실사구시적 사회적 대화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노력을 도 아니면 모시게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실근로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법이 어려우면은 법 개정이 어려우면은 실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정책과 이런 방향성을 포커스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사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저희 토론은 끝났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사회자를 도와주시면은 그 질문이 누가 답변해 주는 게 효과적일까를 고려하셔서 아까 발제자 세 분과 토론자 네 분을 감안하여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적어놓았다가 질문 내용을 다 모아서 그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경기도 노동정책 전문가 박종국입니다. 예, 오늘 훌륭하신 발제하고 토론문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제가 처음부터 발제를 듣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약간 그 노동에 대한 어떤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제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히 이런 저출생 문제, 인구 감소 이런 것이 사회적인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노동의 문제에 사회적인 관심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연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충분히 주 40시간에서 주 12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출생률이 걱정이 되고 건강권의 노동의 문제가 걱정이 되면은 이런 유연성을 더 지금 현재 법적 유연성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더 추가되는 고용을 더 늘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높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런 것들이 하향 평준화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근기법에 나와 있는 그 노동시간 법적인 기준에서의 유연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자칫하면은 또다시 이런 하향 평준화 쪽으로 선택권이란 이유로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 섞인 그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유연성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는 물론 노동계는 아니시지만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유연성을 디시플린이 있는 유연성을 건강한 유연성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이슈니까 우리 김기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은 보통 질문이 끝날 때 5개씩 쏟아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건 제가 사회를 잘못 봤다는 얘기인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장원 박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일어나려다가 지금 못 일어나고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이장원입니다. 이 토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지금 약간 그 혼선, 그러니까 방향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때 혼선이 있다.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40시간 체제 하에서 이 정도 됐으면 조금 더 오래 일할 만한 상황에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원한다면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유연성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저출생이고 또 유연근무제도 중요하고 하니까 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다양성, 근로시간제도의 어떤 뭐 시간 선택권이든지 제도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왔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뭘 우선할 건지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뭐 이 제도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조금 전 혼선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기업 뭐 4인 미만한테도 금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논의가 거의 다 무르익었는데 다시 뭐 중소기업들은 원하면은 조금 더 뭐 이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게 이것도 또 이제 미스리딩한 거예요. 방향이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해줘 가지고서 그냥 방향 갖고 지금 혼선 빚는 건 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우리나라의 퍼머넌트 이제 그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인데 양질의 단시간 근로자 자리가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게 여성들에 대한 이제 일자리 문제나 여성들의 그런 거 모성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결국은 이거는 뭐 그런 직무 중심의 노동 시장을 만들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떤 대기업 노조가 파트타이머를 똑같이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우리 동료로 같이 가겠다라고 할 거며 어떤 대기업 경영자들이 관리 비용 많이 드는 파트타이머들을 여러 데리고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이 부분을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해서 뭘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뭘 치고 들어갈 건지 뭘 지원해 줄 건지 저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말이 길어졌지만 제가 10년 전에 미국의 그 코닝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팀장 안 한대요. 팀장은 젊은 후배가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팀장이 되려면은 팀원들이 하는 직무를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100시간의 특별 교육을 받아야지만 매니저로 승진을 해준다.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이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이런 이제 그 유연근무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단시간 근로 이걸 하려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놓고 뭐 법적인 제도만 뚝 만들어서 주면 기업들이 뭐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해라. 저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30년 노동연구원 본장 하시고 30년 노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질문도 임팩트가 세신 것 같습니다. 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답변해 드릴 처지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정웅준 교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둘 다 중요하지만 방점이 저출생 쪽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정웅준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해법을 직무노동시장 구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국책연구소 노동연구원 포함해서. 근데 전문가들은 직무노동시장 구축이 업종 단위로 우리는 필요해서 표준 직무를 설계한다. 우리가 필요해서 직무급을 설계해 갈게.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직무노동시장을 광범위하게 구축해 가자는 것은 또 다른 더 어려운 난제를 마치 해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 않냐라고 우리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직무노동시장의 범위와 형태는 뭘까?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연관돼서 그게 충돌되지 않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돌되지 않기 위해선 그런 것들이 풀어져 가야 해결이 되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정책 저 정책이 상호 충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은 뭐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영학자이자 노사관계학자이신 정웅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성과급 얘기를 하신 것은 이정민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 이제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같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은 이상 받고 먼저 김기선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금의 우리 근로시간 법제는
운동장을 한 귀퉁이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장을 작게 쓰니까 그 운동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노사가 둘 다 불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조금 더 크게 써보자.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그 쓸 수 있는 운동장의 크기를 좀 넓혀보자. 근데 대신에 운동장이 커지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니까 또 그것들을 감독할 수 있는 CCTV, 제어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이든 아니면 1단위의 근로시간 최대 상한이든 이러한 제어 장치를 두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작용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뭐 거의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의 요점은 그 두 개는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최소 휴식 시간제를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도는 다른 운동장의 크기를 넓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유리한 제도 하나만을 체리피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아까 정홍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제도의 개선은 노사가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넓혀진 플레이그라운드를 쓸지 말지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흔한 착각은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가 우리 사업장에 그대로 온전히 이식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단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업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사업장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느 노동조합은 그 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러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자라는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노사 현장을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본인에게 또는 어느 당사자에게 일방 유리한 제도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은 근로시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구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근로시간 법제들은 여전히 53년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정 교수님. 예,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 발달로 일어나는 마찰적 기술 실업도 점점 늘어나는 데다가 미스매치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일하는 시간, 평생에 걸쳐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추진을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문제이고, 예전보다는 예를 들면 정년 연장에 대한 반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누그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좀 추진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유연하게 일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시간이라는 게, 일하는 노동 시간이라는 게 임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애 임금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약간의 본인이 또 감수해야 될 몫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유연한 근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장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논의를 지속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 그래서 저출생이 중요한가요? 고령화가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오케이. 둘 다 중요하죠. 이정민 교수님. 예. 성과하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성과 측정이 당연히 어렵다는 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 발표에서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상 체계가 얼마나 공정하고
그다음에 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근로자가 그거를 잘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는 성과급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업 성과에 의해서 내 임금도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는 그런 성과급은 굉장히 좀 원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1년 단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성과급, 뭐 직무급, 역할급 뭐 이런 이름을 달리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임금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시간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게 측정이 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공부를 뭐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성적이 뭐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굉장히 중요한 정해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관념 자체가 일단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측면에서 또 노동자들의 뭐 삶의 질을 오히려 더 제약시킨다는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관념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건강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건강권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것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휴식 시간이 11시간이 보장된다고 그래서 건강권이 보장된다라고 그걸로 보장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도 더욱더 이것이 사실 일률적인 그 규제보다는 좀 더 업종별, 그리고 업종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의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도 달라요. 건강의 조건도 다르고 근로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업종별 또 사업장별로도 다르고, 사실은 건강이라는 거는 개인별로 굉장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별 그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강권을 생각했어도 더욱더 이 근로시간 제도는 점점 더 분화되고 중앙 집중적 관리보다는 좀 더 분화되는 형식으로 제도가 발전돼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제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정성민 박사님, 김민섭 박사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대 여성 취업자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과거에 여성 고용 노동력 활성화가 이제 하나의 목표점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시간 선택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다가 사실상 그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로 남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제를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해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정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에서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시간제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생애주기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시간을 줄여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늘려서도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뭐 노사 입장 내지는 뭐 여러 이야기들은
그냥 그 전일제로 모두가 다 일한다는 그 기존 가정 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주는 이 불안정성과 그것이 어떤 때에는 필요한데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들이 더 이상은 조금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김기선 박사님 교수님께서 좀 넓은 운동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좀 더 개선된, 좀 더 진전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에 쫓기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6시까지 우리가 마치면 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섭 박사님 말씀드리고 귀한 분 말씀 기회를 제가 보장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발제자이신 엄상민 교수님하고 성재민 우리 부원장님 발제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의 토론 들으면서 역시 좀 근로시간 제도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여기에 또 임금 체계라든지 다른 노동 이슈들이 얽혀지면 역시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김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도가 또 플레이그라운드를 넓혀주는 역할을 먼저 해놓고 나면 이제 노사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잘 정비해줘서 알려줬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노사가 점점 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각 기업들은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닦아놓은 플레이그라운드에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이런 제도 하에서 먼저 이 유연근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부터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금 현재 합의 가능한 사업장을 늘려나가고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서 한편 공공부문에서 먼저 이런 임금 개혁이라든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은 이제 앞으로 인력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유연근로 그리고 단시간 근로의 옵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인력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연히 이러한 유연근로 옵션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 걸음 먼저 일단 그 기반을 닦는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마련하고 알려준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임금 체계 같은 것이 얽히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노사 간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차원이 다양하게 많아진다고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같이 이런 이슈들이 잘 합의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단선적인 차원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 당연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시작할 시간 끝날 시간과 어디서 근로할 것인지 권한을 줄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임금을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이 다차원적으로 논의가 된다면은 오히려 그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여지도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저희 그 부족한 발제였는데 굉장히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구멍이 났었던 부분들을 많이 메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은 제가 발제한 내용이 어떤 전면 유연화 정산 단위의 전면 유연화를 주장을 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커다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그 운동장을 넓힐 것이냐. 그러니까 운동장이 넓어지려면 사실은 이제 정부가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은 지원하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이고 감독하는 것에 그쳐야 된다.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정웅준 교수님 말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지만 지금 이제 현행 제도에서 과연 이제 노사가 다 아까 이제 그 김기성 교수님께서 노사가 다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바꿔 말하면은 노사가 다 만족하는 어떤 것이 선택지에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다 만족하는 것이 선택지에 없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더 크게는 일단은 이제 저희 오늘 발제 혹은 토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근로시간 제도를 모색을 하고 또 그것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또 고민을 해보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재민 본장님께서 포괄 유연근로가 확대되면 이제 저출산하면 이제 근로시간을 좀 짧게 이용하는 뭐 이런 쪽을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유연근로, 단축근로 형태의 유연근로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시간 단위 채용이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짧게 일하는 대신에 다른 동료가 길게 일하는 형태로 또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유연근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대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유연근로를 통해서 뭐 단축근로 형태를 짧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길게 일해야 되는 그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작년에 사실 연장근로 다니기가 뭐 유연화 이거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출발은 좀 간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유연근로 합의를 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이 있어도 연장근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8시간 일을 했으면 연장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아마 유연근로 별도의 유연근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8시간을 넘었을 때 전부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근로자들 중에 수당이 필요한 분들은 그걸 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추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근로를 그렇게 쉽게 합의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코어 타임을 두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자꾸 변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8시, 9시 출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시, 6시 퇴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8시 28분, 어떤 사람은 10시 28분. 그래서 코어 타임 그 안에서만 자기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당할 수 없는 회사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되게 사소한 형태의 유연근로부터 우리가 확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하루 8시간을 넘으면 다 초과근로 수당을 준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4일을 9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7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5시 퇴근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초과근로 수당 줘야 될 수도 있어요. 4.5일제 하면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이 사소한 실험을 하고 싶어도 뭔가 좀 사람들을 일찍 퇴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출근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규율 안에서 그걸 좀 해보고 하는 사소한 실험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법제가 그거를 사실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소한 실험부터 가능할 수 있게 우리 법제가 유연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게 일하는 것과 짧게 일하는 거, 그 시간제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제의 사소한 그 개혁이 굉장히 큰 변화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과급제에 관련된 얘기도 그 얘기는 성과급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 얘기는 뭐와 같냐면 재택근로나 선택근로제 같은 특히 완전 선택근로제 같은 형태의 것은 굉장히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결국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재택근로가 서유럽이나 뭐 서유럽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벌써 낮은 그 이유가 사실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놔둘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 그러면 결국 재택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생산성도 챙기면서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제는 어떤 특정의 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그게 누구한테 사소하게라도 불이익 변경에 걸릴 소지가 있으면 사실은 뒤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다른 걸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열어주면 사실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면서 자기만의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 제도들이 막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발제자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오늘 마지막 멘트하고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문제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미처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그것부터 선순위로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노동의 문제고 노동의 문제에서도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논의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현재 노동제도, 그다음에 노사관계 관행이 중앙 집중형 획일적인 그런 제도와 관행에서 좀 더 다양성, 유연성을 포섭할 수 있는 분권화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성, 유연성에는 노동계의 우려가 특히 유연성에는 있으니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사례를 처벌하고 그런 감독이 필요하고 유연성 차원에서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 업종별 직무노동시장 구축이라든가 교섭에서 저출생 고령 시기를 반영할 수 있는 무슨 노사관계에서의 제도, 저희들은 부분 대표제라고 하는데 등등을 거기에 포커스 두어서 가져갈 수 있고 전체 노동시장의 노동개혁, 과거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의 노동개혁했는데 저출생 유연화를 코앞에 둔 우리 현재 다가온 우리의 문제인 그 문제를 위해서 노동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딜리버할지는 좀 더 초점 있게 가져갈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시가 다 되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발제자 3분, 토론자 4분께 감사드리고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끝까지 묵묵히 앞줄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